여러분 혹시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00년 동안 한반도를 지탱했던 왕조. 그 오랜 시간은 때로는 영광이었고 또 때로는 쇠퇴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독한 낭독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선의 멸망을 한순간의 붕괴로만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벌거벗은 한국사 근현대편에서는 그 몰락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6가지 힘이 겹겹이 쌓이며 만들어낸 결과로 바라보는데요.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500년 왕조가 무너진 6가지 이유의 흔적, 책이 전하는 근현대사의 시선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조선이 맞닥뜨린 시대적 변화, 그 안에서 작동했던 구조적 문제들, 한 시대의 끝은 언제나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들의 삶, 선택, 갈등, 그리고 변화의 파도까지 함께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암울했던 과거에 대해 배우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오늘 더 올바르고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께 그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벌거벗은 한국사 근현대편,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벌거벗은 한국사 근현대편. 500년 조선 왕조를 무너뜨린 일본의 치밀한 계략. 지금 우리로부터 가장 가까운 역사, 즉 1876년부터 현대 이르기까지의 한국사를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하는데요. 1876년 개항부터 1910년까지의 개항기,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한 국권 피탈 이후부터 1945년 광복기까지의 일제강점기, 광복부터 지금에 이르는 현대로 말이죠. 반만년 한국의 역사 중 근현대사는 1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니 전 근대사에 비하면 무척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에 일어난 변화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아픈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도 근현대에 일어난 일이죠.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이 공포되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조선 침략을 바라온 일본은 강제 병합을 기념하며 엽서까지 만들었죠. 엽서에 그려진 지도엔 조선과 일본의 영토가 같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도 옆에 강제 병합 이후 늘어난 인구와 영토를 명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그렇다면 한일 강제 병합 전에 조선 사람들은 일본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외구의 잦은 침탈과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땅을 약탈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동시에 조선을 사모하며 따르는 나라, 조선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전해받는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게 생각하던 일본의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1945년 광복을 맞이하기까지 약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욕스러운 역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40년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18년 동안 이어진 조선이 단 40년 만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일본은 대체 어떻게 조선 왕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조선이 나라를 빼앗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6가지를 통해 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비극의 시발점이 된 격동의 시간 속 숨겨진 역사의 뒷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벗겨보죠. 첫째, 조일 수호 조교 체결,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다. 1876년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76년 음력 2월 조일 수호 조교가 체결된 것이죠.
이 조약은 강화도에서 체결돼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통상 그리고 교류를 위해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일수호 조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후 양국은 경계를 침범하거나 적대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 조선국은 부산 외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제10조 일본 국민이 조선의 항구에서 조선 국민에게 죄를 지었더라도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조항만 언뜻 읽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일소 조규의 조항들에는 일본의 은밀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명시한 것은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에 오래도록 사대해온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였죠. 이는 조선을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일본의 세력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조항에서는 일본의 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조선은 부산 외 인천과 원산의 항구를 개방하라. 일본은 왜 하필 부산, 인천, 원산의 항구를 콕 집어 개항하라고 요구한 걸까요? 먼저 부산은 일본과 가까웠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또 일본에서 조선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기에 좋았죠. 다음으로 인천은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와 가까웠습니다. 한성부로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항구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은 당시 일본과 불편한 관계였던 러시아와 가까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했습니다. 조일수호 조규의 열 번째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은 이 조항에 따라 치해법권, 즉 외국인이 현재 체제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면제받는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조선은 그 일본인을 처벌한 권리가 없었죠. 이렇듯 조일수호 조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에만 유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얕보던 일본과 왜 이런 불합리한 조약을 맺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75년 음력 8월 21일 강화도 앞바다에 수상한 배 한 척이 나타납니다. 이 배는 강화도 초지진을 향해 조금씩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죠. 경비를 보던 조선군이 경고 포격을 하자 수상한 배는 맹렬한 포격으로 맞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상한 배는 다름 아닌 일본 국적의 군함 운요호. 운요호에 타고 있었던 일본군은 강화도 초지진의 포대를 박살냈고 민가를 습격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은 황당무계한 요구를 해오게 되죠. 조선이 죄 없는 일본 배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를 갚는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항구를 개항하라. 일본은 뻔뻔하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강화도 앞바다의 무단으로 배를 정박시키고는 무력 시위까지 펼쳤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일본의 태도에 조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요구해온 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 측 대표 구로다 기요타카는 회담장에 나타난 조선 측 대표에게 조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조선의 항구를 열겠다는 통상조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이 요구를 들은 조선 측 대표는 일본 측 대표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조약을 맺자는데 대체 그 조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했을까요? 이때까지 조약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약은 평등한 국가끼리 근대적인 외교 관계를 전제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의 외교는 황제국이라 불렸던 청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조선과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은 황제국이었던 청나라 아래에 있는 제후국이 되어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조선이 받아본 문서라고는
청나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조공책 복문서, 청나라 황제가 보낸 직서와 조서가 전부였습니다. 조선 측 대표는 이에 더해 조선과 일본은 이미 수백 년 동안 무역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레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일본은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무역을 하려면 국제법상 다들 조약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는 관행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조약을 체결하자고 한 겁니다. 조선은 이런 일본의 속내를 전혀 모른 채 덜컥 조약을 체결하고야 말았고요. 조일 수호조규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 아닌 까닭. 학창 시절 조일 수호조규에 대해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란 말이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조약문을 보면 조선 측의 의견 역시 적지 않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 황제 폐하와 조선 국왕 전하께서는 본디 우위를 두터이 하여 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가 미흡한 것을 보고 다시 침묵을 공고히 한다. 조일 수호조규 서문 초안. 일본이 조선에게 건넨 서문의 초안은 주목해야 할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제국 황제 폐하와 조선 국왕 전하께서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일본의 왕은 황제로 칭하고 조선의 왕은 국왕이라고 표현한 걸 알 수 있죠. 조선에서는 일본이 내민 초안을 보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감히 오랑캐의 나라가 청나라에서 쓰는 황제란 호칭을 입에 올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열강이 어떻게 식민지를 만들어 강대국이 되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한 일본은 이때 조선과 꼭 통상조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일본 역시 아시아 국가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은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었던 겁니다. 하여 일본은 조선의 완강한 반대를 받아들이고 조약문 서문에 쓰인 일본 제국 황제 폐하를 지우고 대일본국으로 바꿨습니다. 조선 국왕 전하를 대조선국으로도 고쳤죠. 일본이 이렇게까지 조선의 의사를 존중해 주니 조선은 일본은 우리가 충분히 교섭할 수 있는 상대구나 하고 통상을 위해 조약을 체결한다고 여겼죠. 그러니까 조일수호조교는 일본의 강요에 억지로 맺은 조약이 아닌 일본의 속임수에 조선이 홀랑 속아 넘어간 조약이라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처럼 안타깝게도 당시 조선은 조일수호조교가 부당한 조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국왕 고종은 이 일을 나라의 큰 위기도 잘 넘기고 국가의 위신을 지킨 조약 체결로 평가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조일수호조교 체결 이후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조선 정부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랑비에 옷이 젖듯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모군란, 일본의 개입이 시작되다. 1882년 조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화친을 제안하고 조약문의 문구까지 바꿔주던 일본이 숨겼던 야욕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이 나라를 빼앗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 두 번째 사건, 1882년 6월 9일 발생한 이모군란이 됩니다. 조일소조교 체결 이후 조선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중 하나가 신식군대 별기군의 창설입니다. 별기군은 일본과 청나라에서 들여온 신식 무기를 가지고 일본인 교관으로부터 신식 군사훈련을 받은 군대이죠. 이들 때문에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은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린 상황에서 어렵게 받은 한 달분의 월급마저도 모래가 섞인 쌀을 받자 이에 붕괴하여 일으킨 군란을 이모군란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내막의 이모군란은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 한성부 지역의 군인들은 경찰 업무도 병행하면서 자신의 담당 구역에서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받고 뇌물을 받기도 하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어 구식 군인들의 힘이 확 약해지고 만 거예요.
기존에 받던 세금도 못 받고 뇌물도 못 받게 된 상황에서 밀린 월급으로 모래가 섞인 쌀을 받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구식군인들이 군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난리에 다급해진 고종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져 약 3천 명의 청나라 군인이 조선에 급히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고종이 도움을 요청한 건 청나라인데 일본은 대체 왜 또 어떻게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게 된 걸까요? 이모군란이 일어난 때 일본 공사관도 구식군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조일 수호조교 체결 이후 일본의 조선의 쌀이 싼 값에 수출되면서 쌀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맺은 조약 이후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으니 일본도 책임이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 것이었죠. 당시 일본 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급히 일본으로 도주했다가 약 보름이 지난 6월 29일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혼자가 아니었죠. 군함 4척과 수송선 3척뿐만 아니라 공사관을 지키겠다며 약 1,500명의 일본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건물 하나를 지키는데 1,500명이나 필요할까요? 이 결정에는 조선에 들어와 있는 3천 명의 청나라 군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던 겁니다. 고종의 요청을 받고 조선에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이모군란의 배후로 보고 청나라로 납치해갔고 이후 청나라는 조선에 더 깊이 내정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조선의 구식군인들을 몰아내는 것도 성공하죠. 이렇게 이모군란이 수습됐지만 난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군과 청나라군을 견제하며 조선에 들어왔던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남아 있었거든요. 조선 내정을 간섭하는 청나라를 지켜본 일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상황만 잘 만들면 우리도 조선 조정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킨 다음 적절한 때를 노리려고 한 것입니다. 셋째, 갑신정변. 고종을 잠재워 개혁을 꾀하다.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2년 뒤인 1884년 판세를 일본에 더욱 유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1884년 10월 17일 밤 9시경 개국 파티가 한창이던 우정 총국 옆 민가에서 불길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곧이어 고종 부부가 있는 침전으로 한 신하가 급히 달려오죠. 급히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신하의 다급한 말을 들은 고종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사고가 일어난 것이냐?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이번엔 궁 안에서 펑 하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한 세 번째 결정적 사건. 조선의 젊은 관료들이 청나라로부터 독립과 조선의 개화로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이모군란 이후 김옥균, 서재필 등 고종과 같은 개화 사상을 가진 젊은 신진 관료들은 조정에 대거 등용되게 됩니다. 이들은 조선 내정에 간섭하는 청나라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죠. 청나라가 싫어지다 보니 청나라의 반대쪽 편을 드는 경향도 생겨났습니다. 이때 청나라의 반대쪽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고종의 명령을 받아 일본을 둘러보고 온 적이 있었던 김옥균은 일본에서 목격한 모습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일을 일본에서는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고 물자 운송도 차량이 대신해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조선에는 없었던 집회 주조 기술까지 발전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 김옥균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래, 조선도 하루빨리 근대화를 해야 해. 그래서 김옥균은 일본처럼 조선도 빨리 기계를 도입해 근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생각의 차이를 확인한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화파는 이윽고 정변을 일으켜 나라를 단번에 뒤집어 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옥균은 거사를 일으키기 전 일본 공사관을 찾아가 정변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변을 일으킬 것이니 군사를 내어주시오. 결국 10월 17일에 시작된 갑신정변은 10월 19일 3일 천하로 막을 내리며 실패했습니다. 청나라군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한 고종은 12월 말 일본 측에 사과를 요구했어요. 동시에 정변을 주도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의 송환도 요구했죠. 하나 일본은 이 송환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김옥균을 손에 쥔 일본의 속내. 어째서 일본은 김옥균을 조선에 돌려보지 않은 걸까요? 여기엔 역시 일본의 내밀한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침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협력자였습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김옥균을 조선에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옥균은 사형을 당할 것이고 이를 보고 일부 남아있던 일본의 우호적인 세력들마저 등을 돌리게 뻔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김옥균을 반드시 살려두는 게 이득이었던 거죠. 얼마 뒤 일본은 또다시 뻔뻔한 태도로 조선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조선 민중들이 불태운 일본 공사관과 살해당한 일본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일본의 주장이 어찌나 황당했는지 조선의 한 관료가 청나라를 찾아가 이런 하소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실수한 일이 없는데 감히 조선 정부가 말 못하고 배상금을 물고 사죄를 해야 한다니 이 무슨 법인가? 남정철, 이용장, 북양 대신함은 필담. 조선이 왜 일본에 사죄를 하고 배상금을 물어야 하냐며 펄쩍펄쩍 뛴 것입니다. 하지만 군함과 군대를 앞세운 협박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요구에 힘없는 조선 정부는 또 한 번 일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조선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청나라 역시 일본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압박합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1884년 11월 24일 일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사죄와 보상, 그리고 일본 공사관 신축 자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한성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그 조약이 텐진 조약이 됩니다. 이 텐진 조약으로 일본은 훗날 조선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군을 파병할 수 있게 되죠. 텐진 조약 제1조 청일 양국은 4개월 이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한다. 제3조 어느 한쪽이 파병하게 될 경우 상대 국가의 문서로 알리고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고 주둔하지 않는다. 한편 조선은 일본의 야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도 조선 침략을 꾀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죠. 군사 예산의 20% 이상을 군사비에 사용하며 힘을 길렀고 서양의 군사 장비를 수입해 군사 시설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한 방을 노리며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 동학농민혁명, 피어오른 청일전쟁의 불씨.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져 갔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 농촌 곳곳에서 쌀을 사간 탓에
정작 조선에서는 쌀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부패한 지방 관리들의 수탈도 극심해져 농민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1894년 정봉준을 중심으로 동학교도와 백성들이 반외세, 반봉건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키게 되었죠.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조선을 장악할 기회를 노렸고요. 동학농민혁명은 여러 부종을 저질러 농민들의 원성을 산 전라도 고부군수 조갑병을 처단하기 위해 고부관청을 습격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싸움에서 관군에 싸워 승리했고, 장성에서는 정부에서 보낸 정예 부대마저 격퇴했습니다. 천여 명이었던 동학농민군은 어느새 수천 명으로 늘어나 있었고요. 동학농민군이 이대로 한성부까지 진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덜컥 겁이 난 고종은 이번에도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선에 큰일이 생기면 찾는 나라, 청나라였죠. 자, 이때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때 서로 통제해야 한다는 텐신 조약을 근거로 일본 또한 조선의 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정일 양국이 조선에 개입한다는 소식을 들은 동학농민군은 조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걸 우려해 자진해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혁명의 불씨가 잦아든 줄 알았던 1894년 6월 21일 자정, 어둠이 짙게 깔린 경복궁 주변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막을 깨며 모습을 드러낸 무장한 군사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일본군이었죠. 돌격 신호에 맞춰 거침없이 궁궐의 담을 넘은 일본군은 곧장 누군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들이 향한 곳, 곧 고종의 침소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청나라군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어온 일본군은 대체 왜 경복궁의 점령도 모자라 고종의 침소까지 진입했을까요? 이때 일본이 청나라에 보낸 문서를 보면 일본의 음침한 속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는 사사건건 스스로 반도를 속국이라 주장하며 음으로 양으로 반도의 내정을 간섭했다. 거기에 내란이 일어나자 속국의 위기를 구한다는 구시로 출병을 했다. 지금은 조선의 군사를 보내 전란을 영구히 없애 치안을 유지하고 동양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메이지 천황의 선전포고문. 조선 내정에 간섭하는 청나라와 싸우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선전포고문을 잘 들여다보면 일본이 내세우고자 한 명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을 위한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조선의 자주 독립을 방해한 청나라를 물리치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국제사회에 보이고 싶었던 모양새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고종의 침소에 침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청나라와의 전쟁 전에 고종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일본이 고종에게 들으려 했던 말은 청나라 군대를 조선 영토 밖으로 쫓아내 달라였습니다. 그러면 일본 군대는 침략군이 아닌 조선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군대로 보일 것이라 생각했겠죠. 고종은 이런 일본의 태도에 위협을 느끼고 미국과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종의 도움 요청에 두 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선 정국에 개입할 수 없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서구 열강, 미국과 영국은 고종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고종은 국제 정세의 냉혹함을 미처 알지 못했죠. 일본군은 경복궁을 습격하고 이틀 뒤 당시 아시아 최강 대국이었던 청나라를 공격하며 청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약 9개월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죠.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번에도 일본은 조약을 체결하려 했겠죠. 역시나 이 청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회담을 열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독립자주를 손상시키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공헌,
전래 등은 완전히 폐지한다. 시모노세키 조약. 정세를 잘 알지 못한 채 이 조약을 보면 조선이 이익이 되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조선 사람들 중에는 조약의 내용을 전해 듣고 조선이 청으로부터 독립했다라며 반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이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항을 넣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선은 확실한 독립국이니까 청나라는 신경 쓰지 말 것을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서 빠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은 이제 청나라를 대신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게다가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은 물론이요, 요동반도와 대만을 포함한 청나라의 땅까지 받아냅니다. 조선의 숨통을 튼 뜻밖의 사건, 삼국 간섭.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며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 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야금야금 간섭하며 그 계획을 구체해 나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꽉 막혀 있던 조선의 숨통이 뜻밖의 사건 덕분에 잠시 트이게 됩니다. 바로 삼국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일본이 청나라의 만주까지 진출한 1895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세 나라가 일본의 만주 진출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한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세 나라는 요동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는 건 청나라의 수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조선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 주장하며 일본이 차지한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세 나라 중에서도 일본의 요동반도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막아선 나라가 있었죠. 조선과 만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러시아였습니다. 세 나라의 압력을 못 이긴 일본은 청나라에 다시 요동반도를 반환했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된 것이죠. 이 덕분에 조선의 종주국 노릇을 했던 청나라와 청일전쟁 이후 빠르게 부상하던 일본의 힘 모두 약해지게 되죠. 조선에 잠시의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다섯째, 을미사변. 공모가 살해되고만 비극.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의 평화가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다섯 번째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말았죠. 1895년 8월 20일 새벽, 광화문 밖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자객들이 담을 타고 경복궁 안으로 침입해 들어갔죠. 경복궁에 침입한 자객들의 작전명은 이른바 여우사냥이었습니다. 여우사냥이 의미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사냥 대상으로 삼은 여우는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의미했습니다.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발견한 자객은 명성황후의 가슴을 짓밟은 채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명성황후를 죽인 다음 증거를 없애기 위해 노건 숲속에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죠. 한 나라의 궁궐 안에서 그 나라의 왕비가 다른 나라 자객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동서고금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참극 중의 참극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고종이 아닌 명성황후를 노린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사건은 삼국 간섭 때 러시아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걸 본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는 일본도 무시하지 못하는 나라구나 생각하고 러시아와 손을 잡기 위해 친러파 관료들을 대거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잔뜩 약이 오른 일본은 조선과 친하게 지내며 일본의 걸림돌이 되는 러시아를 막을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하죠.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복궁까지 침입해 대담하게 을미사변을 일으켰지만 이 사건은 조선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면 심각한 외교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죠. 이 때문에 일본은 사건 다음 날 충격에 빠져 있던 고종을 핍박해 즉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일본이 벌인 일이 아닌 조선 내부의 정치 싸움에서 비롯된 일로 꾸밀 계획이었던 거죠. 실제로 사건 전부터 일본은 명성황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흥선대원군에게 을미사변의 죄를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기에 을미사변 현장에 흥선대원군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에 숨은 고종. 일본이 자객과 군인, 경찰을 동원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던 바로 그때 이 잔혹한 사건을 목격한 뜻밖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달려들자 국내부 대신들은 왕후를 보호하려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았다. 자객들은 수차례 왕후의 가슴을 짓밟으며 거듭질렀다. 실수가 없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왕후와 용모가 비슷한 여러 궁녀도 살해되었다. 영국 영사 힐리어 보고서. 사건을 목격하고 그 진상을 폭로한 사람들은 서양의 외교관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극악무도한 일본의 계략은 세상에 낱낱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때 고종은 사실상 궁궐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궁궐 안에서도 일본의 감시를 받으며 암살 위험이 도사리는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으니까요. 결국 고종은 사변 이후 약 4개월이 지나 일본의 서리빨 같은 눈을 피하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행동에 옮깁니다. 악원 파촌을 들어보았죠. 신변의 위험을 느낀 고종이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1년간 머문 사건입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은 한성부 정동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안을 서성이며 조선의 궁과 거리를 바라봐야 했던 고종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하며 칠러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각을 세우게 되죠. 게다가 친일파 관료들을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아관파촌으로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바람에 조선은 청나라, 일본에 이어 러시아의 내정 간섭까지 받게 되죠. 외교엔 항상 영수증이 청구되기 마련입니다. 살기 위해 했던 고종의 선택이 또 하나의 악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 조선을 둘러싸고 눈치 싸움을 하게 된 1897년 2월, 고종은 1년 만에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군으로 완공합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이 지난 10월 12일,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열강들 사이에서 자주국의 지위를 지키려는 고종의 마지막 노력이었죠. 여섯 번째, 을사늑약 체결, 외교권을 박탈당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간파천 8년 후인 1905년 11월 17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당한 바로 그 사건,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경운군에 있는 황실도서관 증명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태골 준비를 하던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중명전에 들이닥친 어떤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인데요. 중명전을 습격한 이들은 바로 총칼로 무장한 일본의 헌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 뒤로 누군가 슬그머니 나타났죠.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일주일 전 고종을 찾아와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포기하시오. 이에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와 설정까지 벌이며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고종에게 비수와 같은 한마디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승낙을 하든 거부를 하든 마음대로 하시지요. 하나 만일 거부한다면 뒤일은 우리도 책임지지 못할 겁니다. 그 오만불손한 태도에 고종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에도 고종은 계속 시간을 끌여 조약 체결을 반대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군사를 동원해 쳐들어와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황제인 고종의 허락조차 받지 않는 그야말로 날강도 같은 조약이었습니다. 아간 파천 이후 조선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는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일본은 대체 어떻게 러시아를 따돌리고 을사늑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을사늑약을 맺기 1년 전인 1904년 일본이 러시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사건 러일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19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한제국을 삼키고 한반도를 발판 삼아 만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일본은 우리가 잘 살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쟁을 국가 발전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역시 만주를 지배하고 한반도까지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죠. 이런 두 나라가 1904년 제대로 한판 붙게 된 것입니다. 그해 2월에 시작된 러일 전쟁은 이듬해인 1905년 9월까지 이어졌고 엎치락 뒤치락하다 결국 일본이 승기를 잡고 맙니다. 이후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강화 조약을 맺게 되죠. 러시아 제국은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해 정치와 군사, 경제적 우월권이 있음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 영토의 안전을 위하여 일본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포츠머스 조약. 이 조약으로 일본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청일 전쟁에 이어 러일 전쟁에서까지 승리하며 매우 의기양양해진 일본은 고종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대신 청일 전쟁, 러일 전쟁까지 치르며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줬으니 그 대가로 외교권을 내놓으시오. 자, 여기서 외교권을 빼앗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되는 걸 의미합니다. 무역할 때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광산, 목재 같은 이권을 팔 때도 권한을 가질 수 없으니 일본이 우리나라 대신 국가적 이권을 사고 파는 형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세계의 질서는 서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죠. 서구는 전 세계 국가를 세 줄로 나눠 평가했어요. 제일 윗줄에 독립국, 그 아래 속국, 마지막 줄엔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독립국이 아니면 제대로 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독립국이 아닌 나라가 더 힘 있는 나라에 침략당하거나 주권을 빼앗기면 아무런 조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이 아닌 속국이었던 거죠.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심지어 을사늑약 체결 2년 뒤인 1907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로 즉위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일본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비극의 날, 경술국치.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대주전의 분위기는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 채 순종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죠. 순종은 눈앞에 놓인 문서를 보고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에 놓인 그 문서의 정체는
대한제국을 아예 일본에 귀속시키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서. 바로 그때 정막만이 가득했던 대조전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정막을 깨며 일본과의 병합을 강력히 주장한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시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친일파 이완용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대신들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떼지 못하던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은 오랜 침묵을 깨며 어렵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모든 신하가 좋다고 하면 짐도 의의가 없다. 결국 이완용의 뜻대로 순종은 한일 병합조약 체결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 하여 경술국치라고 부르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그날 어떤 기록이 남아 있었을까요?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요하여 밖으론 동양의 평양을 공고히 하고 안으론 팔도 민생을 보정케 하노니 일본 제국의 무명 신전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승종원 일기. 순종이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린 순간이었죠. 강화도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잠시 주춤한 사이 일본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가 한 발 물러서기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죠. 그 결과 우리는 나라를 일본의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고요.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일본의 야망과 국제 정세에 무지했던 조선 조정, 외세의 힘을 빌려 한 조선의 무기력이 얽혀 한일 강제 병합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허나 우리나라가 준비와 대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국권을 침탈한 일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암울했던 과거에 관해 배우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올바르고 더욱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함이겠죠. 아픈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은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